나는 윤서진, 62살. 서울 송파에 낡지만 정든 아파트에서 산다. 남편 최강호와는 34년을 함께 보냈다. 세월이 길수록 마음이 가까워질 줄 알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같은 집에서 서로 다른 계절을 사는 사람처럼 어긋났다. 그의 일정표엔 늘 똑같은 단어가 적혔다. 출장, 접대, 회식, 또 출장. 그가 비운 자리를 채우는 건 텔레비전 소리와 벽시계의 똑딱임. 밤마다 창밖에서 길게 늘어지는 자동차 불빛뿐이었다. 그날 밤에도 비가 내렸다. 가을의 끝자락, 차갑고 묵직한 비가 유리창을 두드렸다. 11시 조금 넘었을 때 나는 거실에서 따뜻한 보이차를 마시며 뉴스 재방송을 보고 있었다. 그때 코끝에 낯선 냄새가 걸렸다. 처음엔 착각인가 했지만 다시 숨을 들이마시니 달걀 썩은 듯한 비릿함이 비 냄새와 섞여 희미하게 스며들었다. 등줄기를 어떤 차가운 손가락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다. 나는 서둘러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걸었다. 집에서 가스 냄새가 나요. 어떻게 해야 하죠? 수화기 너머의 젊은 남자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즉시 창문을 모두 열어주세요. 전기 스위치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긴급 대응팀이 바로 출동합니다. 나는 베란다, 거실, 안방 창문을 하나하나 열었다. 바람과 빗방울이 커튼을 흔들며 들어왔다.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갔고 현관문도 반쯤 열어두었다. 복도 타일에 비가 탁탁 튀는 소리가 들렸다. 손이 약간 떨렸다. 초인종이 울린 건 30분쯤 지나서였다. 문 밖에는 노란 레인코트와 안전모를 쓴 남자가 서 있었다. 어깨에서 빗물이 줄줄 흘렀다. 그는 안전모 턱끈을 풀며 고개를 숙였다. 관리단 긴급 대응팀 박도현입니다. 연락받고 바로 왔습니다. 나는 안으로 안내했다. 그는 현관에서 비옷을 가지런히 접어두고 금속 케이스를 열었다. 휴대용 가스 측정기를 꺼내 전원을 넣자 푸른 화면이 켜지며 미세한 삐소리가 났다. 응급 상황은 아닌 수치예요. 그래도 정확히 보려면 보일러실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베란다 옆 작은 보일러실 문을 열었다. 좁은 공간에 둘이 들어서자 숨결이 부딪혔다. 박도연은 무릎을 굽혀 앉고 손전등을 켰다. 나는 본능적으로 그의 옆에 앉아 빛을 아래로 비췄다. 가까이서 보니 그의 손놀림은 침착했고 움직임엔 헛된 동작이 없었다. 여기 보이세요? 그가 낮게 말했다. 배관 연결부에 아주 미세한 틈이 생겼네요. 계절 바뀔 때 온도차로 금속이 팽창 수축하면서 종종 생깁니다. 지금 바로 보수하면 됩니다. 그는 어렵지 않은 말로 설명했다. 보일러의 호흡, 배관의 관절, 금속의 피로라는 표현이 귀에 쏙쏙 들어왔다. 굳어있던 마음속 문이 살짝 열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가방에서 작은 렌치와 테프론 테이프를 꺼냈다. 렌치 받침만 잡아주실래요? 빠지지 않게. 손을 내밀다 손끝이 잠깐 스쳤다. 별일 아닌데도 심장이 한 박자 빨라졌다. 그는 내 표정을 슬쩍 살피고는 다시 일에 몰두했다. 금속이 맞물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났다. 틈을 채우고 연결부를 조인 뒤 측정기를 다시 켜보니 화면 수치가 차분히 내려갔다. 좋습니다. 수치 안정됐어요. 오늘은 환기를 조금 더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가 거실로 나오려는 순간 부엌 상부장의 가스 감지기가 날카로운 소리를 터뜨렸다. 삐! 박도연은 반사적으로 방향을 틀어 측정기를 들고 부엌으로 달려갔다. 지금 수치가 다시 올라갑니다. 폭발 범위는 아니지만 위험한 상태예요. 메인 밸브를 잠그고 전기는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창문은 더 여시고요. 그는 재빨리 보일러실로 가서 메인 밸브를 잠갔다. 나는 거실 창문을 더 활짝 열었다. 비바람이 커튼을 밀어젖히고 물기가 바닥에 튀었다. 잠시 뒤 경보음이 멎었다. 긴장 탓인지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다. 박도연은 내 상태를 살피더니 소파에서 담요를 가져와 무릎에 덮어주었다. 조금 더 있다가 수치가 완전히 안정되는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든든했다. 남편과 살면서도 이런 순간에 나는 늘 혼자였다. 불만과 의심, 잔소리 대신 필요한 말만 조용히 전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게 낯설고 따뜻했다. 한참 후 수치는 안정됐다. 그는 집안을 마지막으로 훑어본 뒤 현관으로 향했다. 나는 생강차라도 한잔 하고 가라고 권했다. 그는 몇 번 사양하다가 비가 잦아들 때까지 잠깐만. 하며 소파에 앉았다.
우리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고 앉아 한숨 돌렸다. 이런 출동 자주 있으세요? 내가 물었다. 계절 바뀔 때 많습니다. 밤이면 더 긴장되고요. 그는 웃었다. 그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일의 보람이에요. 가족분들은 걱정하실 텐데요. 그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아내가 떠난 지 좀 됐어요. 아이들은 독립했고요. 혼자 지내면 밤 근무가 오히려 덜 낫습니다. 웃음 끝에 약간의 쓸쓸함이 묻었다. 그 쓸쓸함은 내 마음의 빈자리와 닮아 있었다. 비는 다시 굵어졌다. 가로등 불빛이 빗물 사이로 물결처럼 흔들렸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명함을 내밀었다. 뒷면에는 휴대전화 번호가 또렷이 적혀 있었다. 또 이상하면 바로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 그가 떠난 뒤 집안엔 정막이 가득했다. 나는 창문을 닫고 젖은 바닥을 닦았다. 명함은 작은 도자기 접시에 올려두었다.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잠들었다. 즉흥적인 친절, 직업인의 침착함, 낯선 사람이 전해준 온기 같은 것들이 마음속에 오래 잔광으로 남았다. 며칠 뒤 남편이 부산 출장에서 돌아왔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오며 코를 찡그렸다. 집에서 뭐가 난리였던 거야? 남자 불러들였다고? 아파트에 소문나면 어쩌려고? 위험했던 순간들과 그 밤의 안도감은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체면과 뒷말을 걱정했다. 반박할 힘이 없어 나는 밥을 데웠다. 숟가락에 접시를 긁는 소리만 크게 울렸다. 말이 없는 식탁은 오히려 더 무겁고 불편했다. 그 다음 주말엔 인천에 시댁 빈집 문제가 생겼다.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방치한 단독주택에서 지하 배관 누수가 발견된 것이다. 업자들이 여자만 보면 바가지 씌운다며 남편은 내게 혼자 다녀오라 했다. 그는 또 회의가 있다고 골프 가방을 챙겼다. 물이나 전기, 배관 같은 건 여전히 낯설었지만 내가 가지 않으면 더 방치될 것 같았다. 골목 끝 오래된 단독주택. 마당엔 덜 익은 감이 주황빛을 머금고 달려 있었다. 지하실로 내려가는 철제 계단엔 녹이 피어 있었다. 배관업체 사장과 젊은 직원이 와서 점검하더니 교체가 필요하다고 했다. 오후 내내 소음과 고난 냄새가 지하실을 채웠다. 갑자기 번쩍 마이너스 하는 섬광, 이어 뚝 하는 소리, 집 전체가 암전됐다. 합성 같습니다. 사장이 손전등을 찾다가 차에 있나 보네. 하며 올라갔다. 직원도 뒤따라 나갔다. 지하실엔 나 혼자 남았다. 습기와 어둠이 숨을 쉬었다.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크게 들렸다. 휴대폰 불빛은 곧 꺼졌다. 배터리가 거의 없었다. 그때 박도연의 명함이 떠올랐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네, 박도현입니다. 그의 낮고 안정된 목소리, 나는 상황을 짧게 설명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다. 주소 알려주세요. 지금 가겠습니다. 문은 열어두시고 전기 스위치는 절대 만지지 마세요. 40여 분 뒤 지하실 입구에서 강한 손전등 빛이 흔들렸다. 윤서진 씨? 그가 내려왔다. 빛이 어둠을 가르며 바닥을 더듬었다. 그는 내 앞에 서서 다친 데가 없는지 확인했다. 빛이 스치자 그의 눈빛이 놀라울 만큼 진지하고 따뜻해 보였다. 그는 차단함을 점검하고 젖은 부분을 닦아 임시 조치를 했다. 잠시 뒤 사장과 직원이 손전등을 들고 돌아와 우왕좌왕하던 작업은 다시 흐름을 찾았다. 저녁 무렵 공사는 일단락됐다. 밖으로 나오니 날이 저물고 있었다. 나는 진이 빠졌다. 대중교통으로 돌아가려면 한참 걸릴 터였다. 그가 조심스레 말했다. 서울로 가시죠.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이 시간엔 교통편이 불편하실 거예요. 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차 안에는 라디오에서 잔잔한 재즈가 흘렀다. 그는 야간 근무가 길어지면 카페인 대신 생강차를 마신다고 했다. 나는 젊은 날 직장 이야기, 포기했던 취미, 요즘 듣는 팟캐스트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을 꺼냈다. 대화는 내 숨을 천천히 되돌려 놓았다.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8시가 조금 넘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작은 비상 랜턴을 손에 쥐어주었다. 혼자 계실 때 이거 있으면 마음도 조금 덜 무서울 겁니다. 집 안으로 들어온 후 나는 그 랜턴을 서랍에 넣고 명함과 함께 올려두었다. 천장을 보며 한동안 누워 있었다.
누군가의 친절이 사람을 얼마나 견고하게 세워주는지 그날 처음 알았다. 며칠 뒤 남편은 또 늦게 들어왔다. 술 냄새와 각진 말투. 마트 영수증 봤는데 우유가 왜 이렇게 비싸? 요즘 돈을 어디다 쓰는 거야? 그는 식탁을 탁 치며 목소리를 높였다. 내 어깨를 밀치고 지나가다. 나는 벽에 부딪혀 주저앉았다. 그는 사과하지 않았다. 늘 그랬다. 그 즈음 박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지난번 이후 괜찮으신가요? 환기 필터도 교체하셨는지요? 나는 짧게 감사 인사를 보냈다. 문자 하나 보내는데도 왜 이리 조심스러운지 스스로도 웃음이 났다. 우리는 가끔 안부를 주고받았다. 어느 주말에는 비가 와서 오늘 출동이 많네요. 어디서든 조심하세요. 라는 메시지가 왔다. 나는 선생님도요 라고 답했다.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혼자 사는 법 강좌를 듣기 시작했다. 전등 갈아 끼우기, 실리콘 코킹, 비상 연락망 만들기 같은 실무적인 수업이었다. 진행자가 말했다. 우리는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살 수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말은 누군가가 와주는 경험을 떠올리게 했다. 가을이 짙어질 무렵 남편의 휴대폰이 거실 테이블 위에서 울렸다. 그는 샤워 중이었다. 화면에는 수진이라는 이름이 떴다. 나는 보지 말자고 마음먹었지만 곧바로 내일 호텔 그곳 7시라는 메시지가 도착했다.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물소리가 멈추고 그가 나와 말했다. 내일 아침 일찍 나간다. 그는 내 표정을 보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서랍에서 작은 랜턴을 꺼내 불을 켰다. 둥근 빛이 바닥에 놓였다. 그 빛은 내 마음의 어느 갈피에도 작은 확신을 비췄다.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내 삶을 타인의 기분과 허세에 맡겨두지 않겠다고. 며칠 뒤 법률 상담소를 찾았다. 내 앞뒤로 많은 사람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상담사는 차분히 물었다. 폭력 기록이나 외도 증거는 있으세요? 나는 휴대폰에 저장된 메시지, 예약 내역,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절차가 설명되었다. 돌아오는 길, 발끝 아래에서 단풍잎이 바스락거렸다. 그 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소리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박도연을 카페에서 만났다.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주저했지만 묘하게도 말은 길게 돌지 않았다. 그는 내 말을 끝까지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서진 씨, 누구나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단했다. 나는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이후 한동안 우리는 자주 만나지 못했다. 서류와 기록, 진술과 절차가 내 시간을 채웠다. 어느 날 밤 남편이 고함을 질렀다. 너 요즘 이상해. 누구 만나? 돈은 어디다 써?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식탁 위에 서류철을 올렸다. 이혼합시다.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분노로 식탁을 밀치는 순간 나는 112를 눌렀다. 접수된다는 말이 들리는 사이 나는 이상하게도 차분했다. 그날 이후 삶은 빠르게 움직였다. 법정에서 나는 담담히 대답했고 상담소에서 만난 사람들의 위로가 힘이 되었다. 혼자 사는 법이 사실은 나답게 사는 법이라는 것도 알게 됐다. 재산분할 문제는 시간이 걸렸지만 기록으로 남은 잘못 앞에서 길은 생각보다 곧게 열렸다. 이사날 박도연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집 나르는 건 도와드리기 어려울 것 같은데 가스 점검은 확실히 해드릴게요. 작은 원룸으로 들어온 첫날 그는 새 가스레인지 연결부를 꼼꼼히 확인했다. 파란 불꽃이 고르게 피어오르자 그는 말했다. 좋습니다. 누설 없어요. 그의 목소리는 변함없이 낮고 안정적이었다. 창으로 햇살이 길게 들어왔다. 빛은 내 발등을 스치고 벽에 사각형의 노랑을 만들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타인의 기분에 맞춰 조심스럽게 쉬던 숨이 아니라 내 폐가 원하는 만큼 깊어지는 숨이었다. 그 다음 날들은 놀랄 만큼 평범했다. 아침에는 사과로 주스를 만들고 점심에는 시장에서 산 제철 나물로 밥상을 차렸다. 저녁이면 도서관에서 빌린 책을 읽거나 공원 벤치에서 아이들 노는 소리를 들었다. 가끔 박도연을 만났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의 밤에 불빛이 되어 달려갔다. 우리는 서로의 하루를 묻고 소소한 소식을 나눴다. 초겨울 어느 저녁 그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노란 고무 손잡이의 드라이버 세트였다.
이제 집안 소소한 건 스스로 고치실 수 있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는 법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 함께 하는 게 더 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는 뜨거운 유자차를 건네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내 손등을 스치자 심장은 빠르게 뛰지 않았다. 대신 둥글고 느린 리듬으로 잔잔히 울렸다. 우리는 서둘러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 연인이나 동반자 같은 말은 시간이 스스로 모양을 만들 때까지 아껴두었다. 봄이 오자 나는 복지관에서 안전한 집 만들기 강좌를 맡았다. 가스밸브 확인, 보일러 필터 교체, 경보기 테스트, 비상 연락망 만들기. 마지막 수업에서 나는 작은 랜턴을 꺼내들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이 불을 켜줬습니다. 여러분도 필요하면 도움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스스로도 켤 줄 아세요. 박수가 났다. 수업이 끝났을 때 복지관 입구에 박도연이 서 있었다. 출동 중에 잠깐 들렀습니다. 그는 미안한 듯 웃었다. 그가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반가웠다. 근처 분식집에서 따끈한 어묵 국물로 손을 녹였다. 그는 고명을 내 그릇으로 덜어줬다. 나는 물었다. 당신은 가끔 누구에게 기대고 싶지 않나요? 그는 고개를 기울이고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 나는 휴대폰으로 작은 집, 안전하게라는 짧은 영상을 찍어 올리기 시작했다. 가스 불꽃색으로 상태 확인하기, 에어컨 필터 스스로 청소하기, 주말마다 2편씩. 첫머리는 늘 같았다.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는 누구나 스스로를 돌볼 수 있어요. 마지막에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께 안전을 전하는 신호가 됩니다. 라고 덧붙였다. 뜻밖에도 반응이 좋았다. 엄마랑 같이 봐요. 아버지가 따라하셨어요. 같은 댓글이 달렸다. 누군가에겐 이 영상이 밤의 랜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끔 나는 지난 날을 돌아본다. 비 내리던 밤, 낯선 냄새 하나가 내 삶의 방향을 바꿨다. 친절은 한 번뿐인 사건이 아니라 이어지는 선택이라는 걸 알았다. 폭력과 무관심은 오래 사람을 묶어두지만 해방은 놀랄 만큼 구체적이다. 신고하기, 기록하기, 배우기, 켜기, 닫기, 교체하기 마이너스 그런 단어들이 내 손에 쥔 도구가 되었다. 첫눈이 내리던 밤, 창밖을 오래 바라보는데 박도연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보세요. 예쁘죠? 네, 예뻐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가 말했다. 서진 씨, 새해에는 우리 같은 방향으로 걸어볼까요? 나는 창틀에 손을 올리고 미소 지었다.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동시에 혼자서도 충분하다. 두 사실이 서로를 단단하게 만든다는 걸 나는 알았다. 그래요. 내가 말했다. 서두르지 말고 서로의 속도를 들으면서 같이 걸어요. 그는 웃음으로 대답했다. 전화 너머로 균일한 숨소리가 들렸다. 창가에 작은 랜턴을 올려두었다. 불은 꺼져 있었지만 내 마음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부드러운 빛이 켜져 있었다. 그 빛은 이제 내가 켜고 끌 수 있었다. 필요할 때는 내 손으로, 그리고 때로는 함께. 어느 저녁 촬영을 마치고 삼각대를 접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문 앞엔 박도연이 서 있었다. 한 손엔 검은 케이스, 다른 손엔 종이봉투.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달달한 거 드시고 푹 쉬세요. 봉투에는 따끈한 찐빵이 들어있었다. 우리는 문가에 서서 반씩 나눠 먹었다. 달콤한 팥이 입안에서 퍼졌다. 나는 생각했다. 삶의 맛이란 아마 이런 것. 작지만 분명한 따뜻함의 온도일 거라고. 문을 닫고 돌아서며 서랍이 랜턴을 바라봤다. 불이 꺼져 있어도 괜찮았다. 내 안의 불은 이미 켜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는 안다. 그 불은 나 혼자서도 누군가와 함께여도 끝내 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요. 오늘도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꾹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